처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캐릭터들의 화려한 활약도 소름 끼치지만 평범한 줄 알았던 캐릭터가 사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사람인 척 하고 있던 반전이 밝혀질 때, 혹은 힘을 드러낼 때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하죠. 그렇다면 오늘은 그런 역대급 반전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숨겨진 실력을 가진 반전 캐릭터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탐정 코난에 등장하는 오키야 스바루는 공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코난의 배려로 비어있는 쿠도 시니치의 집에서 살고 있는 미스테리한 청년인데요. 평소에는 집에서 위스키를 마시거나 주변 인물들에게 요리를 나눠준다고 하는 등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온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정체는 아카이 슈이치라는 FBI 요원이 정체를 숨기기 위해 만든 위장 인물이죠. FBI 라이라는 이름으로 검은 조직에 잠입한 FBI 요원 아카이 슈이치. 하지만 조직의 정체가 드러나 위기에 몰리자 그는 스스로 폭발에 휩싸여 사망한 것처럼 꾸미고 잠적하는데요. そういうことか。まさかここまでとはな。 그리고 오키야 스바루라는 대학원생으로 변장해 때를 노리고 있었죠. 극장판 2차원의 저격수에서 오키야의 정체를 암시하는 결정적 단서가 등장하는데요.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믿을 수 없는 오키야의 저격 실력에 코난은 물론 그 장면을 지켜보는 시청자들까지 모두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죠. 저격수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저격에 성공하는 실력뿐 아니라 아카이 슈이치와 똑같은 저격 자세까지 함께 연출되며 스바루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던 관객들마저도 소름과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명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아카이가 왜 2차원의 저격수라고 불리는지 모두에게 톡톡히 알려준 장면이기도 한데요. 검은 조직에서도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버 블렛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위험한 존재였던 아카이였기에 그의 부활이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FBIになシルバーブレッドと言われた凄腕が一人。まさか奴がシルバーブレッドが現れたとでも言うのか。 아카이가 사망한 이후 이렇다 할 능력자가 없어 지지부진했던 코난 세계관이었지만 2차원의 저격수 마지막 장면, 오키야 스바루에게서 익숙한 아카이의 목소리가 나오며 모두가 아카이의 생존을 확신할 수 있었죠. 이 순간은 전 세계 팬들이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対象沈黙オールクリアです。ご苦労だった。また連絡する。了解。 7개의 대죄 등장인물 에스카노르는 오키야처럼 누군가가 정체를 숨기고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인격과 힘이 완전히 달라지는 독특한 캐릭터인데요. 밤 시간에 에스카노르는 내성적이고 겁이 많으며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쓰는 따뜻한 사람이지만 낮이 되면 몸이 커지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며 그 누구보다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는 180도 다른 존재가 되죠. 私が7つの大罪傲慢の罪。 이런 극심한 변화는 일상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에스카노르는 평소 항구 근처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지만 태양이 뜨면 거대한 책으로 변해 손님들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이런 설정을 보면 에스카노르가 단순한 개그 캐릭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인격 사이의 갭이 너무나 큰 탓에 그의 등장시는 전설로 남게 되었죠. 마신족의 10개 중 하나이자 전투광인 갈란의 습격을 받은 에스카노르. 갈란은 에스카노르의 겁먹은 태도를 비웃으며 그의 술집을 마구 부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데요. 魔人族実界本当に存在したなんてララ聞いてないわよ。 갈란의 행패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던 에스카노르였지만 태양이 떠오르며 날이 밝아지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에스카노르의 술집을 박살낸 것도 모자라 그의 도끼 리타까지 훔쳐가려고 하는 갈란. 하지만 태양의 힘을 상징하는 리타는 갈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는데요. 갈란이 도끼가 너무 무겁고 디자인이 잘못됐다며 불평을 하는 사이 태양빛이 스며들며 낮의 모습으로 변신한 에스카노르가 조용히 미소 짓죠. 그리고 순식간에 그를 두동강 내버립니다. 魔人ごときが触れていいものではないのですよ。ライオン神エスカノール様だ。それが傲慢の罪。カランをたった一振りで。 불과 바로 앞장면에서 갈란에게 벌벌 떨었던 에스카노르의 밤모습과 태양처럼 압도적인 힘을 보이는 낮의 모습의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 탓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를 맛보았는데요. 처음엔 한심하게 벌벌 떠는 에스카노르의 모습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7개의 대죄 이론이지? 하고 의심했던 모두가 에스카노르의 진짜 모습을 본 순간 바로 납득할 수밖에 없었죠. これがあなたの本気ですか。では私の番ですね。ゲームオーバーです。
반전 캐릭터가 많기로 유명한 블리치에서도 우라하라 키스케는 대표 반전 캐릭터 아이젠 소스케에 버금가는 캐릭터인데요. 아이젠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흑막이라는 반전을 보여줬다면 우라하라는 그냥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알고 보니 세계관 최강자라는 어쩌면 아이젠보다 더 충격적인 반전을 가진 인물이죠. いらっしゃいませ口木さん今日は何をお求めで 표면적으로는 우라하라 상점이라는 구멍가게 주인으로 살고 있는 우라하라. 평소엔 굉장히 느긋하고 항상 진지하지 않는 태도로 농담만 하는 데다가 파트너나 후배들에게 갈굼까지 당할 정도로 순둥한 개그 캐릭터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는 블리치 세계관의 최고 지성을 가진 핵심 인물이며 과거 호정 13대 12번대 대장 겸 기술개발국 초대국장 출신의 작중 최강자 중 한 명이죠. これより新任の儀を執り行う。僕が皆さんの新しい隊長っすよろしくうちは認めへんぞ悔しないんかこのふぬけ 우라하라는 겉모습과 달리 사신기에 대해 수상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거나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이 평범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사신들에게 필요한 영혼관리 장비였다거나 결정적으로 이치고가 자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등 많은 독자들이 뭔가 있다라고 의심할 만한 일들을 많이 벌이곤 했는데요. 게다가 그의 구멍가게 지하실이 코로아를 연구하는 비밀 연구실로 밝혀져 우라하라의 정체에 대한 의심은 증폭되어만 갔죠. わざわざ代わりに叫ばなくても十分驚いてるってそんじゃお望み通り 그런데 밝혀진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라하라는 단순한 거물 수준이 아니라 사신기의 모든 기술을 창조한 천재이자 존재 자체가 사신계 과학의 근원이라 할 만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뛰어난 두뇌를 가진 그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부하이자 연구에 집착하던 아이젠 소스케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점이죠. 우라하라에게 누명을 씌워 추방시켰을 뿐 아니라 비밀 연구까지 가로챈 뒤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된 아이젠. 波動の30人大河戦縛り紅姫火遊び紅姫数珠つなぎ 완전한 불사신이 된 아이젠과 우라하라의 마지막 결전은 블리치의 하이라이트와도 같은 장면인데요. 역시 태연하고 느긋한 태도로 싸움에 임하던 우라하라는 속으로 아이젠의 신체 변화를 분석하고 구조를 파악한 뒤 아이젠의 몸속에 봉인식을 심고 있었죠. 너무나도 냉정하고 치밀한 우라하라의 계산은 왜 우라하라가 블리치 세계의 천재적인 지략가인지 증명한 장면이었습니다. ようやく発動したみたいっすねそれは封印っす浦原喜助なぜあんなものに従っていられるのだ。あなたは見たんすね世界とはそういうものなんですよ 다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추억의 캐릭터 개구리 중사 캐로로의 캐로로 중사인데요. 지구를 침략하러 왔지만 임무는 안중에도 없고 우주와 한별이 집에 얹혀 살며 가정부 노릇이나 하고 건담 프라모델 조립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게으른 침략자죠. 意味のない言葉ばかり並べてはぐらかす軍曹さんのあの頃伝説って本当はただの都市伝説だったんじゃ 하지만 이렇게 한심하고 귀여운 캐로로 역시 엄청난 반전이 숨어있는 캐릭터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캐로로의 숨겨진 진짜 능력은 캐론군 시절 함께 복무한 동료 조루루 앞에서 처음 드러나는데요. 久しぶりだなケロロ軍曹。名前は確かガルル総隊のゾルル兵長 조루루는 가루루 소대의 암살병으로 게으르고 한심한 캐로로와는 달리 실력과 냉정함으로 이름을 떨친 엘리트이죠. 몸의 대부분이 기계화되어 있는 데다가 전투의 효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섬뜩한 성격입니다. 같은 곳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성격은 완전 딴판인 조루루와 캐로로는 그 전부터 서로 자잘하게 티격태격대는 에피소드들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하지만 조루루가 가장 집착하는 상대는 캐로로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최정의 암살 부대인 어쌔신 부대에 있었던 동료이자 캐로로의 부하 도로로 병장입니다. 많은 것이 수수께끼에 쌓여있는 조루루 병장이지만 그의 가장 미스테리한 점은 도로로를 향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적개심인데요. なんとアサシンゾーンおそらく拙者とは別のアサシン狙いはおそらく拙者一人俺ならいつでも貴様の後ろにいるぞ。三段 하지만 정작 도로로는 조루루를 기억조차 하지 못해 더더욱 그를 분노하게 하죠. 결국 조루루는 작정하고 도로로를 쓰러뜨리기 위해 허렁벌에 찾아오고 도로로는 조루루와 최종 결전을 벌이다가 방심한 탓에 큰 부상을 입죠. 쓰러진 도로로에게 결정타를 날리려고 다가가는 조루루. 하지만 조루루의 앞을 가로막은 건 평소와는 전혀 다른 그 시절의 캐로로였습니다. 俺の勝ちだ。この俺の名を忘れんまい。ソウルル兵長直ちに自分の持ち場に戻りたまえ二度は言わん 캐로로의 엄청난 위압감에 조루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까지 하는데요. 비록 금방 평소의 바보 개구리로 돌아오긴 했지만 캐로로가 왜 캐론스타까지 받은 대장 직책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카모토 데이즈에 등장하는 타카무라는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 아니 오히려 노망이 든 듯한 늙은 노인일 뿐인데요. 허리도 굽은 데다가 말도 더듬고 심지어 줄곧 중얼거리는 말들은 무슨 말인지조차 알아듣기 힘든 수준이죠. 이런 겉모습만 보면 타카무라는 지나가는 엑스트라 중 한 명이라고 생각될 정도이죠. もっと丁寧に運転しねえか。お年寄り乗ってんだぞ。 타카무라가 오더 멤버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그의 주변 인물들뿐만 아니라 작품을 보는 관객들마저 저 사람이 최종의 암살자라고 하는 의문뿐 아니라 그저 오랫동안 오더에서 일해 명예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타카무라는 등장인물 중 최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관 최강자로 건재하고 있는 엄청난 암살자입니다. 심지어 젊고 혈기왕성한 다른 암살자들보다 훨씬 잔혹하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혼돈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죠. 止まれ貴様。死にたくなきゃ消えうそろ。 타카무라의 능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인데요. 최강자 라인에 속하는 주인공 사카모토마저 저 사람에겐 이길 수 없다 탄원할 정도의 전투력으로 발도수를 사용하여 엄청난 속도와 위력을 자랑하는 게 특징이죠.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총알이나 자동차는 물론이고 도쿄타워나 콘크리트 건물까지 벨 수 있습니다. やべえじじいが来た。 타카무라가 진짜 무서운 점은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엄청난 임팩트를 남긴 첫 등장 장면에서도 고작 파리 한 마리 잡으려고 자동차를 베는 미친 짓을 벌이죠. 심지어 그 광기에도 그 오더 멤버들 중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고 참격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그는 질서를 지키는 오더의 일원이면서도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돈의 괴물로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근데 나온 암살자 캐릭터 중에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 아닐까 싶네요. 완결이 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나루토의 토비가 남긴 반전의 충격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데요. 토비가 가지고 있는 반전이 한두 개가 아닐 뿐더러 나루토 세계관의 핵심까지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카츠키의 신인 막내로 처음으로 등장한 토비, 그때까지만 해도 토비는 능청스러운 성격에 엉뚱한 짓만 일삼아 구박만 받는 개그 캐릭터였는데요. これで僕も暁のメンバーに入れますかね。行くぞ。ちょっとゼツさん待ってくださいよ。 독자들 역시 토비를 분위기 메이커로만 생각하고 아무도 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비는 파트너 데이다라가 사망한 이후 완전히 달라져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이 우치야 마다라라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죠. 그동안 능청스럽게 바보 연기를 했던 건 모두 아카츠키 내부의 경계를 피하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던 것입니다. 俺は千住柱間の力を手に入れた内葉マダラ。向こうに行ったら二人で後悔するという本当の平和などない。 토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시 팬덤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토비가 나루토 세계관의 최고 흑막이라는 반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俺のカムイの時空間と繋がっている。なぜ奴の同術とお前の同術が繋がっているかかし。奴はその目をどこで手に入れた。お前ははずだ。簡単に口を開くなと。 토비의 진짜 정체는 바보 신입도 우치야 마다라도 아니고 카카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장본인 우치야 오비토였습니다. 한때 카카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사륜안까지 나눠준 소년이 카카시 때문에 세상을 증오하고 세계의 흑막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카카시가 소중한 동료이자 사랑하던 상대 린을 죽였다는 오해를 하게 된 오비토는 모든 인간을 증오하고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現実の世界では全て手に入る。オビト、もうやめにしてくれないか。お前はまだ戻れる。俺にとってリンを守れなかったお前は偽物だ。 그러기 위해 스스로 마다라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그가 이루지 못한 꿈 무한 츠쿠요미를 실행하려고 하죠. 토비는 단순한 반전 캐릭터가 아니라 나루토의 전성기를 다시 가져온 캐릭터로 평가받는데요. 나루토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캐릭터인데다가 그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나루토를 더 영웅처럼 만들어준 캐릭터이기도 하죠. 게다가 카카시와 오비토의 마지막 결전은 시리즈 후반부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많은 팬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今の俺にはこれしかできない。今のオビトを殺すこと。 사카모토 데이즈의 타카무라처럼 노인 최강자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원피스의 실버즈 레일리일 텐데요. 첫 등장 당시 샤본디 제도의 인신매매장에 잡혀온 불쌍한 노인이었던 그의 정체는 ほら見ろ巨人くん。レイリー。
さて 사실 해적왕 골드로저의 부선장 주변 상황이 험악해지자 패왕색 한 번으로 정리를 끝마치고 여유롭게 감옥을 빠져나와 엄청난 충격을 안긴 전적이 있죠. 이후 레일리는 루피의 스승으로서 그에게 패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등 조력자 포지션으로 남으며 흰 수염처럼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남을 듯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레일리가 또 한 번 어마어마한 패기를 뿜으며 방심했던 팬들의 마음에 다시 긴장을 안겨줬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레일리가 본색을 드러낸 상대는 사황 검은 수염 티치입니다. 사황의 자리에 오른 뒤 악마의 열매 사냥에 나선 검은 수염 티. 迎えに来たぜ海賊女帝黒ひげへの攻撃命令を邪魔するんじゃねえよ出てこいボア・ハンコック 티치는 보아 행콕의 메르메르 열매까지 노리고 직접 아마존 릴리에 쳐들어가죠. 보아 행콕 역시 티치의 부하들을 석화시키며 저항하지만 티치는 어둠 열매의 힘으로 보아 행콕을 제압해버립니다. 이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레일리. クローズどうだボア・ハンコック 遅くなってすまないハンコック 패왕색을 전력으로 뿜으며 등장한 레일리의 모습에 티치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당황하는데요. 결국 티치는 원하던 메르메르 열매를 포기하고 대신 코비를 납치해서 아마존 릴리에서 철수하죠. 물론 지금은 레일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티치는 사왕의 위치에 있는 데다 악마의 열매 사냥까지 성공해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기에 결코 티치가レイリ에게 질 상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등장만으로도 그 사왕을 압도할 수 있는 기세 하나만큼은 여전히 레일리가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유죠. 白ひげの見習い小僧私はお前が嫌いでね誰も余計な真似をせず島を出たまえ 유미르는 에렌과 함께 104기 훈련병단에 속한 동기로 초반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언급되지 않아 크레딧에 죽은 깨라고 표기될 정도로 큰 존재감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누구도 유미르가 진격의 거인 서사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죠. 하지만 우트가르드 성에 진입하며 유미르에 대한 떡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 주변을 수색하던 중 유미르가 동료들 중 유일하게 정체불명의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유미르는 이 능력을 이용해 글자를 해독해 자신이 찾은 물건이 청어 통조림이라는 것을 라이너에게 알려주죠. 何してんだ腹の足しになりそうなもんは漁ってんのさ。こりゃいけそうだ。ニシンは好みじゃないが。こりゃ缶詰かユミルお前 처음에는 뭔가 있구나 하고 단순하게 느끼고 넘어갔지만 돌이켜보면 세계관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복선인데요. 청어가 바다의 물고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벽을 넘어 존재하는 바다에 청어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유미르가 벽 너머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유미르뿐만 아니라 당연히 청어를 물고기로 받아들였던 라이너의 정체 역시 이 단순한 장면에서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곧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유미르는 지성을 가진 거인 중 하나인 턱거인의 계승자였죠. この地形なら私が一番強い。 이 사실은 라이너와 베르톨트의 정체와 함께 드러나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라이너와 베르톨트와 달리 유미르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벽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소중한 동료를 위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다른 반전 캐릭터들과 달리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캐릭터입니다. 私がその秘密を明かした時、お前は元の名前を名乗って生きる。心から願ったことがある。生まれ変わることができたなら自分のために生きたいと。 이후 밝혀진 유미르의 과거 역시 너무나도 짠한데요. 말의 제국에서 고아로 살아가던 유미르는 유미르 교단 사건에 휘말려 반역자로 몰리고 형벌로 거인 주사를 맞아 60년이나 거인으로 방황하게 되죠. 自分なんて生まれてこなければよかったと思ってた。この娘だ我々はそれを信じただけだ私がユミル、王家の血を継ぐ存在だ。しかしそうはならなかった。 이후 우연히 살기 위해 마르셀을 잡아먹고 인간으로 돌아온 뒤 턱거인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인간인 척하며 벽 안으로 숨어들었죠. 이런 비극적인 유미르의 인생이 시초의 거인 유미르 프리츠와 평행세계처럼 닮아있는데요. 둘 다 속박과 비극 속에서 태어나 자유를 갈망했지만 끝내 자유를 얻지 못한 존재이죠. 그래서 유미르는 진격의 거인 세계관의 비극과 자유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私は思った。これは罰なんだって。最後にもう一度だけ自分に正直にならせてくれ。 체인소맨의 신입 데블 헌터 코베니는 전형적인 힘없고 울기만 해서 짜증나는 민폐 캐릭터인데요. 겁이 많고 위기 상황마다 울음을 터뜨리며 공포심에 질려 악마와 협상하겠다며 직접 동료인 덴지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민폐 짓을 선보이죠. 덴지, 구하세요.
공안 소속 데블 헌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게다가 아키나 덴지처럼 복수심이나 목적을 가지고 공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에서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받았기 때문인 그야말로 의욕 제로의 신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베니의 진짜 실력은 한계에 몰렸을 때 진가를 발휘하죠. 파트너 아라이와 함께 임무 중이던 어느 날 사무라이 소드와 사와타리가 전국의 공안 헌터들을 타겟으로 기습 암살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코베니의 눈앞에서 파트너 아라이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죠. ヘビ丸飲みデビルハンターも人だ。銃には勝てんだろう。 심지어 아라이를 공격한 건 방금 전까지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던 노인이었기에 코베니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그 순간 코베니는 돌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데요. あなたたち銃撃犯ですよね。 예전처럼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도 눈앞의 범인을 단숨에 제압하고 냉정하게 현장을 탈출해 납치당하기 직전에 덴지를 구출하기까지 합니다. 덴지와 아키조차도 상대가 되지 않았던 사무라이 소드와 사와타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압도하는 실력은 정말 완벽했죠. 이전까지 민폐 캐릭터였던 코베니의 깜짝 실력에 많은 독자들이 답답했는데 속이 시원해졌다며 환호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미스터리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베니가 계약한 악마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언젠가 또 한 번 코베니가 폭발적인 대화력을 보여주지 않을지 기대가 되네요. この間は殺そうとしてごめんね。殺そうとしてごめんって私のせいでもうダメだ。 지금까지 조력자나 조형 캐릭터들이 알고 보면 엄청난 사람이라는 반전을 가지고 있었다면 괴수 8호의 주인공 히비노 카프카는 존재 자체가 반전인 주인공입니다. 카프카의 원래 직업은 괴수 청소부, 방위대가 사살한 괴수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청소회사 직원인데요. 派手にぶちまけやがって。よーし仕事だ。特に感謝されることもない。俺たちの戦いは日の当たらない怪獣との戦いだ。 한때는 방위대가 되어 영웅이 되는 삶을 꿈꿨지만 현실 상황에 타협하다 보니 이제 전투가 끝난 뒤 현장을 청소하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隊長の足ロミナさん二人で怪獣を全滅させよう。なんでこっち側にいるんだろう、俺。 하지만 어느 날 정체불명의 소형 괴수가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괴수의 코어가 그의 몸과 융합하면서 인간의 의식을 유지한 채 괴수로 변신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괴수 8호가 되어버린 것이죠. 見つけた。 거보기엔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힘을 얻은 다른 주인공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카프카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부터 자기 희생적인 성격인 카프카는 자신의 힘을 오직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영웅으로 보지 않죠. 정부는 괴수 8호를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생물로 규정하고 발각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카프카는 누군가를 구할 때마다 자신이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怪獣8号この個体は8体目の怪獣となりました。もう俺が隊員になることってないのか。燃え隊になれそう。無理無理無理無理無理無理無理。 괴수 8호의 힘은 지금까지 등장한 그 어떤 괴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데요. 그의 어마어마한 힘은 카프카가 짊어지고 있는 정의와 사명감 그리고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의 무게이기도 하죠. 괴물이 되어야만 인간을 구할 수 있는 카프카는 아무도 모르게 영웅의 삶을 이어가는 고독한 캐릭터가 되어갑니다. ちょっと本気で殴ってみろよ。 대망의 1위는 180도 바뀐 모습으로 팬들에게 전율을 안긴 귀멸의 칼날의 공식 겁쟁이 아가츠마 제니치입니다. 合図をしてくれよ。子供だ。舌触りが良さそうだ。 평소 엄살을 입에 달고 사는 소심한 겁쟁이라 귀살대 중에서도 유독 약해 보였던 제니츠이지만 그 역시 공식적으로 번개의 호흡을 계승한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검사인데요. 하지만 겁이 너무 많은 탓에 제니츠의 진짜 실력은 잠이 들었을 때만 만나볼 수 있었죠. 잠든 채로 싸우는 제니츠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일 만큼 빠르고 강력한데요. 하지만 점점 더 강력한 혈기들이 나타나면서 제니츠의 한계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もっと毒を打ち込め。雷の呼吸霹靂一閃6連。 그리고 그 무렵 제니츠의 인생을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지죠. 바로 의형제 같은 존재였던 카이가쿠가 모두를 배신하고 혈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이가쿠는 제니츠와 같은 스승 명주 쿠아지마 지고로 밑에서 함께 수련한 사이인데요. 카이가쿠가 귀살대를 배신한 것도 충격적인데 이 일로 스승 쿠아지마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합니다. 이후 제니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더 이상 울거나 도망치지 않고 복수를 위한 혹독한 단련에 들어가죠. 俺は
やらなくちゃいけないことがはっきりしただけだ。いいんだ善逸、泣いていい。ただ諦めるな。お前は必ず報われる。 사실 제니치와 카이가쿠는 함께 수련하던 시절부터 묘하게 엇갈린 사이였는데요. 카이가쿠는 번개의 호흡의 모든 형을 다 익혔지만 유독 제1형 병력일선만은 다루지 못했고, 제니치는 반대로 오직 병력일선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니치는 이 기술을 극한까지 연마해 번개의 호흡의 최종형 화뢰의 신을 창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운명의 결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으로 순식간에 카이가쿠를 베어버리는 제니치의 모습은 왜 그가 번개의 호흡의 계승자인지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무려 상윤인 카이가쿠가 스스로 배였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죠. 무한성 편을 보고 온 모두가 제니치 아리를 시작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장면은 귀멸의 칼날을 넘어 애니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성장 서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これは絶対に俺がやらなきゃダメなんだ。久しぶりだな善逸。 이렇게 오늘은 위기에 몰렸을 때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반전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이런 입체적인 캐릭터가 있으면 작품이 훨씬 더욱 화려해지고 무엇보다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몰입해서 보았던 반전 장면은 어딘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